택배 왔습니다. 현관 초인종 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문 앞에 가만히 섰다. 문 너머에서는 인기척이 사라지지 않았다. 여보세요? 안에 계신 거 다 아시는데 왜 안 여세요? 그 목소리는 택배기사의 톤이 아니었다. 낯선 남자의 낮고 거친 목소리.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숨을 고르며 핸드폰을 귀에 댔다. 김지훈 씨 댁 맞죠? 언제 갚으실 건데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부인 맞으시죠? 김지훈 씨 어디 갔어요? 연락 안 되던데. 저도 몰라요. 저도 연락이 안 돼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비웃듯 짧게 웃었다. 참 재밌네. 본처가 남편 행방도 모른다고. 뭐 좋습니다. 대신 부인한테 얘기하면 빨리 오겠죠. 뚝. 전화가 끊겼다.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거실 한복판에는 빨간 글씨가 찍힌 독촉장이 쌓여 있었다. 최종 독촉장. 가압류 예고. 차압 예정 안내. 나는 그 종이들을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다. 눈물이 났다. 대체 얼마나 빚을 진 거야. 남편 지우는 한 달 전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택배 일을 한다며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고 어떤 날은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럴 때면 나는 밥 대신 물로 배를 채웠다. 통장 잔고는 1,470원. 카드론, 현금 서비스, 대부업체까지 모두 막혔다. 그런데도 지우는 빚을 갚지 않았다. 갚을 생각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 보였다. 집안에는 정적만 가득했다. 냉장고엔 물과 김치 몇 조각뿐. 3살 딸아이 소유리는 며칠째 친정에 맡겨둔 상태였다. 먹을 것도 없고 전기마저 끊길 위기였다. 엄마. 소유리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다.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독촉장 뭉치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다. 아니,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왔어?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남편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술에 절어 있었다.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 퀭한 눈,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밥 데워줄까? 말을 꺼내자마자 그의 눈빛이 번쩍였다. 밥이 어디 있어? 밥이 나와. 돈도 없는데 밥이 어떻게 나와? 남편은 소리치며 내 머리채를 움켜잡았다. 몸이 휘청였다. 아파 지훈아 제발. 제발 뭐. 너는 하루 종일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와. 나는 눈물이 났다. 머리카락이 뜯겨나가는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그의 말이었다. 나도 알바라도 할게 내일 알아볼게. 그 말에 남편은 비웃었다. 손에 힘을 풀더니 나를 밀쳤다. 알바? 웃기고 있네. 너 같은 게 어디서 알바를 해. 네 얼굴로는 식당도 안 받아준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지훈아 우리 소율이 데리고 와야 해. 애가 보고 싶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발이 내 옆구리를 가격했다. 시끄러. 지금 애 걱정이 나와. 빚쟁이들이 당장 들이닥칠 판인데. 숨이 막혔다. 옆구리가 저릿저릿 아팠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다. 남편은 한참을 거칠게 숨쉬더니 방문을 쾅 닫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바닥에 웅크린 채 흐느꼈다. 이 사람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걸까?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차갑고 슬펐고 너무 외로웠다. 그리고 아직도 새벽 2시였다. 해가 떴다. 거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캄캄했다. 나는 부엌 싱크대 앞에 앉아 있었다. 전기밥솥을 열어보니 밥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찬바람만 불어왔다. 김치통 안엔 국물만 남아있었고 물병조차 텅 비어 있었다. 나는 한참을 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싶었지만 수도요금도 2달째 밀려있어 물도 잘 나오지 않았다.
소율이 배고프겠지. 딸 생각이 나자 눈물이 차올랐다. 며칠째 친정집에 맡겨둔 딸. 엄마 언제 와? 전화를 걸 때마다 들리는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데려오고 싶어도 데려올 수가 없어. 이 집엔 먹을 것도 따뜻한 물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순간 방문이 열렸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나왔다. 물 좀 줘. 나는 급히 컵을 꺼냈지만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흐르지 않았다. 왜 안 나와? 남편이 컵을 낚아채 바닥에 내던졌다. 컵이 깨지며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돈도 못 벌어, 물도 없어, 밥도 없어. 너 대체 왜 숨 쉬고 있는 거야?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저릿저릿 아파왔다. 나는 조용히 빗자루를 꺼내 깨진 컵 조각을 쓸었다. 손가락 끝이 베었지만 아프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남편은 욕을 내뱉으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나는 유리 조각을 담은 쓰레기통 앞에 쭈그려 앉았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다. 물 한 모금 없는 부엌 바닥 위로 내 눈물 자국만 번지고 있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 집안은 정적만 가득했다. 남편은 다시 잠들었고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띵동띵동. 나는 숨을 죽였다. 초인종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띵동띵동띵동. 곧이어 쿵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김지훈 씨 댁이죠? 나와보세요. 다 들립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몸을 웅크리고 입을 막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안 열면 경찰 부릅니다. 임에 개문 들어갈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부스스한 머리, 헝클어진 트레이닝복 차림, 술 냄새가 진동했다. 뭐야 시끄럽게 누구야? 그가 방문 앞에 서자 문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지훈 씨 여깄네. 안에 계셨네. 문 좀 열어보세요. 남편은 귀찮다는 듯 문을 열었다. 2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 패딩에 목도리를 둘러쓴 덩치 큰 남자들. 이게 얼마만이야 지훈 씨.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있고. 아주 숨바꼭질하냐? 한 남자가 비웃듯 말했다. 남편은 눈을 피했다. 조금만 더 시간 줘. 시간? 이 사람 봐라. 우리도 사정 있어. 대신 갚을 생각 없으면 담보를 내놓든가. 그 순간 남자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몸을 떨었다. 와이프분 예쁘시네.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애도 있다면서? 요즘 같은 세상에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지. 남자는 희죽 웃으며 남편의 어깨를 툭 쳤다. 다음 주까지 준비해. 이자만 따져도 원금 넘어간 거 알지?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바닥만 바라봤다. 남자들은 나를 한 번 더 훑어보고는 문을 닫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더니 머리를 감싸쥐었다. 시발 어떻게 하지? 그의 중얼거림이 칼날처럼 내 귀를 베고 지나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또 눈물이 흘러내렸다. 밤이 되자 남편은 술을 들이켰다. 소주병이 바닥에 굴러다녔고 방 안에는 술 냄새가 가득 찼다. 나는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가 내 쪽을 보지 않기를, 아무 말도 하지 않기를 바랐다. 야. 낮고 거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야, 이리 와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앞에 서자 그는 비틀거리며 내 팔을 잡았다. 오늘 빚쟁이들 왔다. 알아. 그럼 네가 뭘 좀 해봐. 그의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팔뚝이 아프게 조여왔다. 나도 알바 알아볼게 내일부터. 알바에서 이 돈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그의 얼굴이 내 코앞까지 다가왔다. 술 냄새에 숨이 막혔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뭐 무슨 소리야? 그는 피식 웃었다. 빚쟁이 형님들이 그러더라.
너 같은 애면 하루만 나가도 돈 된다고.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설마 나보고. 그래. 유흥업소. 하루만이라도 나가봐. 몸 파는 거 말고 그냥 서빙만 해도 돈 준대. 싫어, 그런 거 못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숨이 차올랐다. 가슴이 조여왔다. 싫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나도 방법이 없잖아. 그가 소리를 질렀다. 나는 두 귀를 막았다. 제발 지훈아, 그러지 마. 나 그런 거 못해. 못해? 그럼 애는 굶어 죽고 우리 둘 다 길바닥에 나앉을 텐데. 그의 말이 칼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렀다. 그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내 심장을 두들겼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 가족이?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새벽이 오도록 울었다. 아침이 밝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여전히 밤이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마신 소주병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부엌에 들어가 물컵을 꺼냈다. 수도꼭지를 틀자 가느다란 물줄기가 흘러나왔다. 다행이다. 아직 끊기진 않았네. 그때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준비해.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뭘 준비해? 그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나를 쳐다봤다. 어제 말했잖아. 형님들 가게로 가라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싫어. 제발 그만 말해. 나는 컵을 들고 부엌 구석으로 물러섰다. 손이 떨려 컵 안에 물이 흔들렸다. 싫어? 싫으면 다른 방법 가져와봐. 그의 말투는 너무도 담담했다. 마치 내가 밥상을 차리는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 지훈아, 나 그런 거 못해. 차라리 내가 죽을게. 눈물이 터졌다. 숨이 막혀 컵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한숨을 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앞에 쭈그려 앉았다. 야.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의 손이 내 턱을 잡아 억지로 들어올렸다. 죽으면 애는? 소율이는 누가 키워? 너 죽으면 애는 고아원 가야 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눈물이 쏟아졌다. 싫어. 소율이만은 제발. 그러면 가. 그의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담배를 피울 뿐이었다. 오늘 밤 9시까지 준비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내 가슴을 내리쳤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소율아,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바닥을 적셨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아무 의미가 없었다. 해가 저물어 갈수록 내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저녁 7시 남편이 방에서 나왔다. 면도도 하지 않아 까칠한 턱, 거칠해진 얼굴, 그리고 무표정한 눈. 옷 갈아입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제발 가지 않을래. 죽어도 안 갈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감정 없는 얼굴로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이대로 살고 싶으면 가. 안 가면 애 얼굴도 다시 못 볼 줄 알아. 그 한마디에 내 다리가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은 나를 남편이 거칠게 일으켰다. 지금이라도 마음 바꿔. 애는 내가 필요해.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베고 지나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옷장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니트와 트레이닝복뿐이었다. 그게 뭐야? 형님들 가게에 가는데 그 꼴로 가겠다고. 남편이 내 옷장을 뒤져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다. 결혼식 참석하려고 사두고 한 번도 입지 못한 옷이었다. 이거 입어. 나는 옷을 받아들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사람이 아니었다. 눈가는 퀭하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나는 원피스를 입었다. 허벅지 중간까지 올라오는 짧은 기장. 핏되지 않는 몸매가 그대로 드러났다. 싫어. 이러고 싶지 않아. 눈물이 흘렀지만 손등으로 닦고 또 닦았다. 화장대 서랍에서 립스틱을 꺼냈다. 손이 떨려 입술 밖으로 번졌다.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됐어? 빨리 나와. 남편의 목소리에 나는 화장실 문을 열었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그 정도면 괜찮겠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존엄도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차가운 밤 공기가 살을 내렸다. 남편의 낡은 승용차 뒷자리에 앉아 나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내리자. 그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도착한 곳은 번화가 한복판,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가득한 유흥가였다. 간판마다 반짝이는 불빛, 길거리엔 술에 취한 사람들, 웃고 있는 여자들. 그 속에 나는 숨이 막혔다. 여기야. 남편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검은색 간판에 금색 글씨로 쓰여진 클럽 이름이었다. 나는 다리가 떨려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었다. 빨리 가. 그가 내 등을 밀었다. 하이힐을 신은 발목이 꺾일 것 같았다. 입구에는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서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이 기다리십니다. 나는 그의 안내를 따라 계단을 내려갔다. 점점 음악 소리가 커졌다. 둔탁한 베이스음, 남자들의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문이 열리자 화려한 조명 아래 수십 명의 여자들이 웃고 있었다. 짧은 원피스, 반짝이는 액세서리, 진한 화장.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오셨네. 중년의 남자가 다가왔다. 짙은 향수 냄새, 반짝이는 금목걸이, 매서운 눈매. 이쪽이구만. 괜찮네, 얼굴도 곱고. 그의 말에 남편은 억지로 웃었다. 예,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앉히고 오늘부터 바로 투입해. 그는 매니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매니저 언니가 내 팔을 잡았다. 따라와. 나는 끌려가듯 라커룸으로 들어갔다. 수십 벌의 드레스, 화장대, 담배 냄새, 향수 냄새, 알 수 없는 약품 냄새. 갈아입어. 언니가 내게 짧은 검은색 드레스를 던졌다. 손이 떨려 옷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처음이지? 울지 마. 울면 화장 번져. 그리고 여기선 웃어야 살아.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렸다. 소율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사람이 아닌 물건이 되는 공포를 맛봤다. 라커룸에서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다. 검은색 드레스는 너무 짧았고 몸에 딱 붙어 숨쉬기조차 어려웠다. 이쪽이야. 매니저 언니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조명이 어지럽게 깜빡이는 클럽홀 안으로 들어가자 모든 시선이 내게 꽂히는 것 같았다. 새 얼굴이네. 신상이야? 남자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테이블 7번에 앉아. 언니의 말에 나는 비틀거리며 테이블로 다가갔다. 4명의 남자가 술잔을 들고 웃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내 얼굴을 보자마자 입꼬리를 올렸다. 오, 오늘 애 괜찮네. 이리 와봐. 그가 내 손목을 잡아당겼다. 몸이 앞으로 쏠려 그의 무릎 위에 앉게 되었다. 아, 안녕하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내 귀에도 들렸다. 목소리도 이쁘네. 몇 살이야? 23입니다. 사실 25이었지만 여기서는 나이도 거짓말해야 했다. 그의 손이 내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숨이 막혔다. 첫날인가 보네. 긴장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괜찮아. 금방 적응돼. 그의 손이 점점 위로 올라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붙잡았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가 죄송한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손님 불편하게 하면 안 돼. 매니저 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나는 손을 놓았다. 그의 손이 다시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번엔 더 거칠었다. 그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돼. 그의 웃음소리가 귀를 때렸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꼭 참았다. 울면 안 된다고 했다. 여기선 웃어야 살아남는다고 했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내 자존심도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조금씩 사라져갔다. 새벽 2시가 넘자 클럽 안은 더 시끄러워졌다. 남자들의 목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가 귀를 때렸다.
야, 신참. 술 따르라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들어 잔에 따랐다. 술병이 부딪히며 딸깍 소리를 내자 남자가 비웃었다. 손 떨리는 거 봐라. 무섭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가 내 턱을 잡았다. 거칠고 차가운 손길. 대답 안 해? 네, 죄송합니다. 죄송? 하, 귀엽네. 한 잔에. 그는 내 잔에 술을 가득 채웠다. 투명한 액체가 잔 밖으로 넘칠 정도였다. 나는 두 손으로 잔을 잡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빨리. 나는 눈을 감고 술을 삼켰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독한 술맛에 숨이 막혔다. 속이 뒤틀리고 눈물이 고였다. 오잘 마시네. 남자들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내 귀를 후벼 팠다. 이리 와. 그가 내 허리를 끌어당겼다. 나는 그의 무릎 위에 앉게 됐다. 손이 등 뒤로 올라오더니 드레스 안으로 들어왔다. 싫어.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의 귀엔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들려도 상관없다는 듯 손길은 더 거칠어졌다. 첫날부터 몸 파는 애는 별로 없는데 너는 운이 좋네. 그의 말에 다른 남자들이 웃었다. 싫어하지 마세요, 제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는 내 눈물을 보며 더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울어도 예쁘네. 형님, 이 애 내가 데리고 가도 되죠? 네 맘대로 해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안 돼, 안 돼, 제발.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떨었지만 그의 팔 힘은 너무 셌다. 그 순간 매니저 언니가 다가왔다. 오늘은 첫날이라 안 됩니다. 형님, 내일부터는 언제든 가능하시니까. 그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일 기대할게. 그는 내 허벅지를 한 번 더 쓸어내리고는 손을 뗐다.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몸이 후들거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이곳에 끝은 없다는 것을. 수치와 모멸, 공포와 굴욕. 그 모든 것이 끝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새벽 4시가 넘어 클럽 문이 닫혔다. 나는 탈진한 몸으로 라커룸에 들어와 구석에 주저앉았다. 하이힐을 벗자 발등이 부어 있었고 발바닥은 까지고 피가 배어나왔다. 손끝에는 술과 담배 냄새가 그대로 배어 있었다. 첫날인데 잘했어. 매니저 언니가 지나가며 말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엉망이었다. 번진 아이라인, 지워진 립스틱, 퀭하게 꺼진 눈가. 이게 나야? 눈물이 났지만 이제는 울 힘도 없었다.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오자 남편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조용히 탔다. 차 안은 적막했다. 남편은 담배를 피우며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 줬냐? 그의 말에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매니저 언니가 준 오늘 몫의 팁과 시급. 남편은 봉투를 열어 돈을 세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걸로는 택도 없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우나 나나 내일부터는 안 가면 안 돼. 제발. 내 목소리는 너무 작았다. 그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내일부터는 더 벌어야 돼. 형님이 그러더라. 술만 따르는 거 말고 손님이랑 같이 나가면 더 준다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싫어, 싫어. 그런 건 안 돼, 제발.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럼 돈은? 애 데리고 올 돈, 빚 갚을 돈, 내가 벌어올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구멍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해. 죽는 거보다 낫잖아. 그의 무심한 말이 칼처럼 날아와 가슴을 베었다. 차 안에 담배 연기만 가득했다. 그 속에서 나는 조용히 울었다. 눈물조차 이제는 소용없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친정집으로 갔다. 소유리를 데려오기 위해서였다. 현관문을 열자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너 얼굴이 왜 이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의 시선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소유리는 작은 이불 속에서 자고 있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딸아이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아직도 아기 같은 작은 손.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끊임없이 흘렀다. 미안해 소율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 순간 소율이가 눈을 떴다. 엄마. 작은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웃으려 애쓰며 눈물을 닦았다. 우리 소율이 잘 잤어? 응 엄마 왜 울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안 우는데 우리 소율이 엄마가 데리러 왔어. 소율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품에 안겼다. 작은 팔이 내 목을 감싸는 순간 숨이 막혔다. 이 아이를 이런 세상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니. 엄마가 방문 앞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데리고 갈 거니? 네. 너 요즘 뭐하니? 얼굴이 왜 이러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소율이를 더 꼭 안았다. 그래도 밥은 먹이고 다녀 엄마가 좀 더 봐줄까? 아니에요. 이제 데리고 갈게요. 나는 소율이의 작은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에서 소율이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밥 먹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지갑을 열어보니 5,000원이 있었다. 나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삼각김밥을 하나 샀다.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소율이가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작은 입으로 밥을 오물오물 씹는 딸아이. 눈물이 났다. 엄마로서 이렇게밖에 해줄 수 없는 내가 너무 한심하고 너무 미웠다. 소율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온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낡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짙게 그린 눈썹, 꼭 담은 입, 날카로운 눈빛. 그래, 이게 누구냐? 우리 며느리 양반 아니냐?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집 안으로 성큼 들어왔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아이고, 이렇게 살면 사람도 사람답게 못 사는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율이는 거실 구석에서 조용히 장난감을 만지고 있었다. 근데 말이다. 시어머니는 내 앞에 서서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사진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 어머니? 사진 속에는 내가 클럽에서 술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얀 조명 아래 웃고 있는 내 얼굴.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눈물은 사진 속엔 담기지 않았다. 이게 뭐냐고 묻고 싶지 않다. 어차피 다 들었다. 동네에도 소문 다 났더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독이 서려 있었다. 우리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내가 그 꼴로 나가서 돈을 번다고. 자식이 있는 년이.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어머니, 저도 싫었어요. 하지만 지훈 씨 빚이 너무. 시끄러. 시어머니가 내 뺨을 내리쳤다. 따귀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이년아, 그깟 돈이 뭐라고 몸을 팔아. 차라리 죽었어야지. 나는 뺨을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소율이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는 소율이를 끌어안았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내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평생 그 꼴로 살 거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만 쏟아졌다. 그날 내 마음속 자존심의 마지막 조각도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저녁 무렵 소율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하루가 끝났지만 내 마음엔 끝이 없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이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왔어. 그는 대답도 하지 않고 신발을 벗었다. 거실을 지나치다 소율이를 보더니 발걸음을 멈췄다. 데려왔냐? 응. 아빠 보고 싶다고 해서. 그는 소율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다. 보고 싶어? 나 같은 아빠가 뭐가 좋다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소율이는 작은 손으로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아빠 왔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노려봤다. 밥은? 미안해 아직. 아 진짜. 그는 한숨을 쉬더니 부엌으로 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텅 빈 냉장고를 보고는 쓴웃음을 지었다. 진짜 답없네.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이제는 울 힘도 없었다. 소율이가 남편에게 다가갔다. 아빠 안아줘.
그 말에 남편은 소유리를 내려다봤다. 그 눈빛 속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무거워. 가. 소유리는 작은 얼굴을 구기더니 내 품으로 돌아왔다. 엄마 아빠가 싫어. 나는 소유리를 꼭 안았다. 작은 몸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나는 소유리를 안고 그 모습을 바라봤다. 이게 가족일까? 그때 소유리가 내 얼굴을 올려다봤다. 그 눈빛은 너무 맑고 너무 슬펐다. 엄마, 우리 왜 이렇게 살아? 작은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다. 숨이 막혀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소유리를 더 꽉 안았다. 그리고 속으로만 말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소유리를 재우고 난 뒤 나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남편은 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술 냄새, 담배 냄새, 그리고 그의 무관심. 나는 멍하니 손바닥을 바라봤다. 거칠고 갈라지고 힘줄만 도드라진 손바닥. 이 손으로 난 무엇을 지켰을까? 소유리의 작은 손을 잡아주지도 못했고,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이지도 못했고, 남편의 마음도 내 자존심도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다. 갑자기 모든 게 허무해졌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퍼서가 아니었다. 그저 아무 감정도 없었다. 눈물조차 이젠 습관처럼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엄마. 방 안에서 소유리의 잠꼬대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딸아이 옆에 누웠다. 작은 등이 오르락내리락하며 규칙적인 숨소리를 냈다. 나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아직도 아기 같은 내 딸. 소유라.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깨달았다. 내가 포기했다는 것을. 삶도 희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모두 다. 그리고 그 포기는 이상하게도 조금은 편안했다. 오늘부터는 나가야 돼. 매니저 언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떨궜다. 손님이 너 마음에 들어 했어. 어제 본 그 사람 알지? 숨이 막혔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싫어요, 제발 싫어요. 내 목소리는 너무 작았다. 언니는 한숨을 쉬더니 내 어깨를 잡았다. 여기서 버티려면 방법 없어. 술 따르고 웃는 것만으로는 택도 없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하이힐을 신은 발목이 꺾일 것 같았다. 그날 밤 손님이 오자 나는 자동적으로 테이블로 갔다. 오, 오늘도 왔네. 이리 와봐. 그는 내 손목을 잡아당겨 옆자리에 앉혔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고 숨결은 술 냄새로 가득했다. 오늘은 나랑 가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싫다고? 그는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이 너무 무서웠다. 싫으면 어떻게 될까? 그는 손가락으로 내 턱을 들어 올렸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다. 매니저 언니가 다가왔다. 형님, 첫날이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 그는 언니를 밀쳐내고 내 손목을 더 세게 잡았다. 가자. 그 순간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클럽을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살을 애렸지만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차 문이 열리고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뒷자리에 올랐다. 끝났다. 심장이 뛰지 않았다. 숨이 막히지도 않았다. 그저 나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지옥을 맛보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같은 꿈을 꿨다. 차가운 방바닥 위에 누워 아무도 없는 깜깜한 공간에서 울고 있는 꿈. 아침에 눈을 떠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몸이 무겁고 팔다리가 욱신거렸다. 거울을 보면 눈밑은 시커멓게 꺼져 있었고 얼굴빛은 누렇게 떠 있었다. 클럽에서 돌아오면 새벽 4시. 2시간쯤 자고 소유리를 챙겨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다. 가끔은 너무 피곤해 소유리가 깨우는 소리조차 듣지 못할 때도 있었다. 엄마 아파, 배 아파.
어느 날 소율이가 배를 잡고 울었다. 나는 화들짝 깨어나 아이를 안았다. 왜 어디가 아파? 밥밥 먹고 싶어.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지갑엔 1,000원짜리 한 장만 남아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미안해 소율아 엄마가 미안해. 소율이는 눈물을 글썽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아프지 마 울지 마.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날 밤 클럽에 가자 매니저 언니가 말했다. 오늘은 VIP 손님이 너 찾으셨어. 잘해. 큰돈 들어올 기회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감정도 없었다. 손님 앞에 앉아 웃고 술잔을 들고 그의 농담에 웃어주고 손이 다리에 닿아도 허리에 닿아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 순간 몸 안에서 무언가가 꺼져가는 걸 느꼈다. 이렇게 살다가 나는 그냥 사라지겠지. 그 생각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그날 밤 나는 내가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새벽녘에 집에 돌아왔다. 집안은 어두웠다. 소율이는 친정집에 맡겨두고 온 상태였다. 거실 불을 켜자 낯선 구두 한 켤레가 보였다. 여자 구두였다. 검은색 하이힐, 뒤축은 살짝 벗겨져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열었다. 그곳엔 남편과 어떤 여자가 함께 누워 있었다. 남편의 팔에 안겨 자고 있는 여자. 길게 뻗은 머리카락, 짙은 화장, 드레스 차림 그대로였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조여와 한동안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남편이 눈을 떴다. 나를 보더니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왔어? 그 말이 칼날처럼 내 가슴을 베었다. 저 여자는 누구야?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누구긴 가게 언니지. 오늘 한잔하다가 늦어서 그냥 데려왔어. 그의 말투는 너무 담담했다. 나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꼭 참았다. 당장 내보내. 뭐? 내보내라고 제발.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담배를 꺼내 물었다. 네가 뭔데 명령질이야. 어차피 너도 똑같은 일 하잖아. 그 말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훈아 제발 이렇게는 하지마 부탁이야. 시끄러. 돈도 못 벌어오는 게 말은 많네. 그의 말에 숨이 막혔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 순간 침대 위에 여자가 몸을 뒤척이며 말했다. 오빠 누구야? 아, 그냥 마누라야. 신경 쓰지 마. 그녀는 코웃음을 치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아픈 것도 화가 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남자와의 모든 인연을 끊고 싶다고 간절히 생각했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과 그 여자와 함께 누워있는 장면이 떠올랐다. 새벽녘 클럽에서 돌아와 씻지도 못한 채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사람 같지 않았다. 부은 눈두덩이, 갈라진 입술, 그리고 텅 빈 눈빛. 나는 이제 뭐지? 그때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왔다. VIP 손님 중 한 명이었다. 오늘도 볼 수 있지? 같이 나가자. 나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다. 손가락이 떨렸다. 이렇게 살다가 나는 갑자기 소율이 얼굴이 떠올랐다. 작은 손, 반짝이는 눈, 엄마, 밥 먹고 싶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동안 흘렸던 눈물과 달랐다. 차갑고 단단하고 뜨거운 눈물이었다.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절대 안 돼. 숨을 고르고 핸드폰을 꺼내 VIP 손님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오늘 만나자고 하셨죠? 오 목소리 들으니 좋네. 몇 시에 볼까? 언제든 괜찮아요. 대신 저랑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어떤? 돈 그리고 제 인생에 대해서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고 웃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밌네. 그래,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떨렸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이 올라왔다. 결심, 각성, 그리고 복수. 나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내가 나를 짓밟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나는 거울 속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작게 그러나 단호히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호텔 라운지 창가 자리에 앉아 나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잠시 후 검은 수트를 입은 VIP 손님이 들어왔다. 50대 초반, 넓은 어깨, 단정한 머리, 그리고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오랜만이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커피를 주문하고 내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오늘은 분위기가 다르네. 나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다. 사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말해봐. 저 이 일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서. 눈물이 고였지만 꼭 참았다. 남편이 저를 여기로 팔아넘겼어요. 아이도 있어요. 이대로는 아이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 내가 뭘 해주길 바라는 거지? 숨이 막혔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요. 대신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세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네온사인과 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다. 내가 가진 게 뭐지? 그의 질문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뭐든 할 수 있어요. 배우라면 배우고 일이라면 일하고 무엇이든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내게 향했다. 차갑지만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좋아. 일단 내 밑에서 일해봐.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정말이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내가 시키는 일 절대 거절하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다. 굴욕의 눈물이 아니었다. 절망의 눈물도 아니었다. 이제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나를 짓밟은 남편에게 내가 어떤 여자인지, 어떻게 살아남는지 보여줄 것이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차갑게 식은 두 손을 꼭 움켜쥐었다. 소율아, 엄마가 다시 시작할게.